한 남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찍힌 수천만 원의 빚더미를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지요. 그는 그런 돈을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도장은 분명 그의 것이었고 서류에는 그의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의심했고 장모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말이지요. 오늘은 사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던 한 남자가 어떻게 가족의 희생양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가을 수도권의 한 신도시에서 한기현은 작은 중고차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5의 나이에 그는 이제 막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요. 매장 규모는 작았지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장모 오미숙은 그를 한 번도 제대로 된 사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60 중반의 장모는 딸이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과 결혼하기를 바랐었지요. 중고차 장사는 그녀가 보기에 언제든 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직업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장모의 말은 늘 딸에게만 향했고 기현은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반찬을 건네받을 때도 차를 마실 때도 그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했지요. 장모는 사위가 밥을 먹든 말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기현은 원래 이런 냉대를 견딜 만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반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학생 중 하나였지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친구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앞장서서 나섰습니다. 그랬던 그가 장모 앞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아내 한수진은 기현에게 늘 미안해했지요. 어머니의 태도를 알면서도 그녀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현은 아내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았습니다. 웃으며 넘겼습니다. 언젠가는 장모도 마음을 열 것이라고 믿었지요. 기현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5세 아버지를 여의었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웠지요. 정비소에서 5년을 일하며 돈을 모았고 30의 작은 중고차 매장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중고차 장사를 쉽게 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고 손님을 속이지 않으면서도 이윤을 남겨야 했습니다. 기현은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사고 이력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알렸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설명했지요. 그래서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내 수진을 만난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 차를 찾아 매장에 왔을 때였지요. 수진은 기현의 성실함에 끌렸고 기현은 그녀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장모였습니다. 오미숙은 처음부터 이 결혼을 반대했지요. 중고차 장사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일이라며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결국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장모는 사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지요. 결혼 후 기현 부부는 장모 집 근처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장모의 요구였습니다. 딸을 자주 보고 싶다는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사위를 감시하기 위함이었지요. 일주일에 2~3번은 장모 댁에서 저녁을 먹어야 했고 명절은 물론이고 장모의 생일이나 각종 기념일도 빠짐없이 챙겨야 했습니다. 기현은 그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장모가 자신을 공기처럼 대해도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직업을 비하해도 그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지요. 아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모의 시선에는 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지요. 계산적이고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기현을 언젠가 이용할 도구로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기현은 그것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결혼 초 장모는 각종 서류를 정리한다며 사위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을 요구했습니다. 가족이 되었으니 만약을 대비해 서류를 갖춰두겠다는 이유였지요. 기현은 아무 의심 없이 건넸습니다. 가족이니까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몰랐지요. 2024년 10월의 어느 날 기현은 매장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의 차량 점검을 마치고 계약서를 정리하던 중이었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집으로 빨리 와요. 지금 당장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지요. 어머니가 지금 난리예요. 당신 명의로 뭔가 왔다고. 기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무엇이 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매장 문을 잠그고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면서도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지요. 집에 도착하자 장모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찢어진 봉투와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모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그 순간 기현은 알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책임이 자신에게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위라는 이름으로 이 가족 안에서 살아온 인연이 한순간에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장모가 서류를 기현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장모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대출 독촉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요.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기현은 숨이 막혔습니다. 5,800만 원. 연체 이자까지 합치면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대출 실행일은 8개월 전이었고 이미 3개월째 연체 중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기현은 고개를 들어 장모를 바라봤습니다. 장모님, 저는 이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여기 내 이름 똑똑히 박혀 있잖아. 인감까지 찍혀 있고. 장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실에서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기현은 서류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분명 그의 이름이었고 주민등록번호도 맞았습니다. 인감날일란에 찍힌 도장도 그의 것과 똑같았지요. 하지만 그는 이런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절대로 없었습니다. 장모님, 정말입니다. 저는 사업 자금도 제 명의로 대출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추가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건 뭐야? 귀신이 내 도장을 찍었어? 장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업이 안 되니까 몰래 빚을 낸 거지. 우리 수진이한테도 숨기고. 어머니, 제발. 아내 수진이 끼어들려 했지만 장모가 손을 저었습니다. 너는 입 다물어. 이런 사람한테 속은 내가 한심하다. 장모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현은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상황을 정리해야 할 때였지요. 기현은 즉시 대출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대출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본인 확인 절차도 모두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휴대폰 인증까지 완료되었다고 했지요. 기현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그런 인증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대출 신청 당시의 상담 녹취가 남아 있습니까? 기현이 물었습니다. 고객님, 저희는 비대면 대출이라 녹취는 없고요. 모든 절차가 앱과 문자로 진행되었습니다. 상담원의 대답에 기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비대면이라는 것은 누군가 그의 정보를 이용했다는 뜻이었지요. 본인이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사기 대출 신고를 하시고요. 상담원은 절차를 안내했지만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대출을 받아놓고 발뺌하는 사람을 상대하듯 말이지요. 전화를 끊은 기현에게 장모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뭐래? 장모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비대면 대출이라고 합니다. 제 명의로 누군가 신청한 것 같습니다. 경찰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경찰? 웃기고 있네. 장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빚을 지고 안 갚으니까 독촉장이 온 거지. 이제 와서 사기당했다고? 누가 믿겠어? 기현은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장모님, 제 휴대폰 기록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대출 관련 문자나 앱 설치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내가 지웠을 수도 있잖아. 장모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사위를 믿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고했지요. 내가 처음부터 알았어. 중고차 장사 같은 거 하는 사람이 믿을 만하겠어? 손님들 속이는 일이나 하면서. 그 말에 기현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장모님,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손님을 속인 적 없습니다. 자부심? 빚쟁이가 무슨 자부심? 장모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딸 불행하게 만들 거면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여보도 당황스러운 거라고요. 너는 가만히 있어. 이런 남자한테 속은 내가 바보야. 장모는 딸마저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기현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장 이 돈 해결 방법 찾아와. 우리 딸까지 신용불량자 만들 생각이야? 기현은 은행 거래 내역을 출력해 왔습니다. 지난 8개월간 그가 받은 입금 내역에는 수상한 큰 돈이 없었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중고차 매매 대금과 정비 수입만 기록되어 있었지요. 만약 그가 5천만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면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는 자료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은 또 다른 걸 만들었겠지. 내가 뭘 보여줘도 난 안 믿어. 기현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지요. 그녀조차 남편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아, 너는 나를 믿어? 기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여보. 서류에는 분명 당신 이름인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순간 기현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2년간 쌓아온 신뢰는 한 장의 독촉장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기현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사기 피해 신고를 하려 했지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일단 대출 기관과 협의를 먼저 해보시고요. 명예 도용이 확실하다면 그때 다시 오십시오. 담당 경찰관은 서류조차 제대로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현은 법률 상담소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대출이고 인감까지 사용되었다면
입증이 쉽지 않을 겁니다. 가족 중에 인감을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기현은 멈칫했습니다. 결혼 초 장모에게 건넨 인감이 떠올랐지요. 하지만 설마 장모가 그랬을까요? 아무리 자신을 싫어해도 범죄를 저지를 리는 없었습니다. 아니, 저지를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갈 때마다 장모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을 의심하는 동시에 미안해했고 그 이중적인 감정 때문에 괴로워했지요. 기현은 매장에서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장모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시선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말이지요. 그리고 결혼 초 인감과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장모는 왜 그토록 서둘러 서류를 요구했을까요? 가족이 되었으니 만약을 대비한다는 말은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기현은 중고차 일을 하며 사람의 거짓말을 많이 봐왔습니다. 고객이 사고 이력을 숨기려 할 때, 차량 상태를 속이려 할 때,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요. 장모의 그 분노에도 두려움이 섞여 있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사위가 빚을 졌다는 분노가 아니라 무언가 들킬까봐 겁내는 두려움 말입니다. 기현은 천천히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장모가 유난히 돈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지인들과 투자 모임을 자주 가졌던 것, 그리고 몇 달 전부터 부쩍 예민해지고 딸에게 돈을 빌리려 했던 것까지 말이지요. 만약, 정말 만약에 장모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을 고발해야 할까요?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기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지요. 누명을 쓴 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설령 그 진실이 가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 해도 말입니다. 기현은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말이지요. 대출이 실행된 경로를 추적하고 장모의 최근 행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의심이 맞다면 그때는 더 이상 사위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 앞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방패가 될 수 없었습니다. 기현은 그날 밤 늦게까지 매장에 남아 대출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했습니다. 사위로 살아온 인연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제 기현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현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밤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지요.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대출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대출 실행일은 8개월 전인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 기현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수첩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3월 15일, 그날은 지방 경매장에 다녀온 날이었지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 늦게 돌아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혼자 다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장 직원 김태수와 함께였지요. 태수는 기현보다 5살 어린 청년으로 1년 전부터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기현은 즉시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벌써 출근하셨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놀란 듯 들렸습니다. 태수야, 급한 일이 생겼어. 우리 3월 15일에 충청도 경매장 다녀왔지? 네, 그날 아반떼 한 대 낙찰받았잖아요. 왜요? 그날 몇 시에 출발했고 몇 시에 돌아왔는지 기억나?
아침 6시쯤 출발해서 저녁 9시 넘어서 도착했던 것 같은데요.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기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대출이 실행된 그날, 그는 태수와 함께 하루 종일 지방에 있었던 것이지요. 경매장 CCTV와 통행료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태수야, 형이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야.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날 경매장 영수증이랑 하이패스 기록 찾아줄 수 있겠어? 네, 형님. 바로 찾아볼게요. 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형님을 신뢰하고 있었지요. 기현은 대출 기관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대출 신청 당시 IP 주소 확인이 가능합니까? 비대면 대출이라면 어디서 접속했는지 기록이 남아있을 터였습니다. 고객님, 그런 정보는 본인 확인 후에 제공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본점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기현은 그날 오후 대출기관 본점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직원은 시스템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고객님, 대출 신청 당시 IP 주소가 고객님 휴대폰이 아닌 다른 기기에서 접속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어디서 접속했습니까? 주소지가 서울시 강서구로 나오네요. 혹시 그쪽에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기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서구. 그곳은 장모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기현은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지요. 그는 통신사에 자신의 휴대폰 사용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3월 15일 당일 그의 휴대폰은 충청도 일대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대출앱에 접속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만으로도 명예 도용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현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누가 왜 자신의 명의를 도용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장모의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장모님이 요즘 무슨 일 하시는지 알아?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예전에 친구들이랑 뭔가 투자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도 어머니의 최근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요. 기현은 장모의 지인 중 한 명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파트 상가에서 마주친 장모의 동창이었지요. 인사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요즘 장모님 보기 힘드시죠? 기현이 물었습니다. 그러게요. 미숙이가 요즘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투자한 게 잘못돼서 소갈이 하는 것 같던데. 동창의 말에 기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투자요? 아, 사위분은 모르시나? 작년 말에 지인이랑 같이 온라인 쇼핑몰 사업 시작했다가 망했다고 하던데 몇 천만 원 날렸다고 울상이더라고요. 기현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모가 투자에 실패했고 돈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위의 명의를 빌린 것이었습니다. 기현은 더 조사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그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작년 말 시작되었다가 6개월 만에 폐업한 사업이었지요. 투자자 명단에 장모의 이름은 없었지만 동업자 중 한 명이 장모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기현은 친구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만약 가족이 명의를 도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를 고려하면 먼저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갖고 말이죠. 기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원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지요. 그는 마침내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대출 기관에서 제공한 상세 기록을 보니 대출 신청 당시 사용된 휴대폰 번호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번호는 기현의 것이 아니었지요. 추적 끝에 그 번호가 장모가 최근에 개통한 번호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였습니다. 그 계좌는 장모 명의가 아니었지만 온라인 쇼핑몰 사업체 명의였습니다. 대출금 전액이 그 사업체로 흘러 들어갔던 것이지요. 기현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통신 기록, 대출 신청 IP 주소,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사업 실패에 대한 증언까지.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장모를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내와 이야기해야 했지요. 수진에게는 알 권리가 있었고 그녀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수진아,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기현은 조용히 아내를 불렀습니다. 집이 아닌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기현은 차분하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수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어머니가 정말 그랬을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나는 내 엄마를 처벌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야.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기현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당신을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엄마를 만나서 이야기해야지. 함께 가줄 수 있겠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믿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다음 날 저녁 기현과 수지는 장모를 만났습니다. 장모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사위가 가져온 서류 뭉치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모님, 이게 다 뭡니까? 기현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답을 원했지요. 장모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옆에 앉아 있었고 그 눈에는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장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인정하는 것이었지요.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미안하다. 장모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처음으로 사위에게 하는 사과였습니다. 기현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결백했고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지요. 깨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가족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지, 그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기현은 알았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장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체면만 중요하게 여기던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모의 고백 이후 집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미숙은 며칠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던 그녀에게 이번 일은 견디기 힘든 수치였지요. 딸 앞에서, 그토록 무시하던 사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기현은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명의 도용 피해 신고와 함께 대출금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대출기관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명확한 증거 앞에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IP 주소, 통신 기록, 알리바이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지요. 고객님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 확실합니다. 대출 상환 의무는 실제 대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대출 기관 법무팀의 답변이었습니다. 기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소한 자신의 신용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누가 갚을 것인가? 법적으로는 장모가 책임져야 했지만 그녀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지요. 기현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수진이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여보, 나한테 좀 미안한 부탁이 있어요.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이 역력했지요. 말해봐. 엄마를 고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신이 옳아요. 당신 권리예요. 하지만 그래도 제 엄마예요. 부탁이에요. 기현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처벌이 아니었지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장모님을 감옥에 보낼 생각 없어. 다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장모님이 직접 대출금을 갚는 계획을 세워야 해.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책임은 장모님이 져야 해. 그리고 기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장모님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해.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식탁이 아니라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평등한 위치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지요. 장모 오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현 씨, 정말 미안합니다. 처음으로 사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지요. 변명할 수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기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장모는 계속 말했습니다. 작년에 친구와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 욕심이 과했어요. 나이 들어서 딸한테 손 벌리기 싫었고 무언가 성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빚만 남았지요. 장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당신 인감이 생각났어요. 그냥 잠깐만 사업이 잘 되면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업은 더 악화됐고요. 기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더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독촉장이 왔을 때 난 정말 겁이 났어요. 들킬까봐. 그래서 당신한테 화를 냈어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가면 내 죄를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장모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체면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어요.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었고 사위가 훌륭한 직업 가져서 내 얼굴에 금칠하기를 바랐어요. 그게 전부였지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보지 않았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기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장모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한 인간으로서의 장모를 봤습니다. 완벽한 척하려 했지만 실은 두려움과 욕심에 무너진 한 사람의 모습이었지요. 장모님, 기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장모님한테 서운했습니다. 2년 동안 인정받지 못하는 게 힘들었어요. 제 직업이 떳떳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늘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지요. 장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장모님도 두려웠겠지요. 딸의 행복이 걱정되었을 거예요. 다만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에요. 기현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첫째,
대출금은 장모님이 책임지고 갚으셔야 합니다. 제가 일부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계획은 장모님이 세우세요. 둘째, 앞으로는 서로를 존중하며 지냅시다. 저도 장모님을 존중하겠습니다. 장모님도 저를 한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장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천천히 변화했습니다. 장모는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60 중반의 나이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내가 진 빚은 내가 갚아야죠. 장모의 말이었습니다. 기현은 그런 장모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받습니다. 기현도 도왔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보태주며 대출 상환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3년 안에 모두 갚을 수 있는 계획이었지요.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관계였습니다. 장모는 이제 사위를 제대로 봤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매장으로 가는 기현의 모습을, 손님을 대하는 성실한 태도를, 그리고 자신을 용서한 넓은 마음을 보았지요. 어느 날 저녁 장모가 직접 요리를 해서 기현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식탁에는 기현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기현 씨, 이거 당신 좋아하는 거라고 수진이가 알려줬어요. 맛있게 드세요. 장모가 밥을 떠서 기현 앞에 놓았습니다.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기현은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내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장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마무리 마이너스 현재의 안정과 미래의 희망. 6개월이 흘렀습니다. 대출금은 계획대로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장모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고 기현의 매장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 자리는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장모는 사위에게 관심을 보였고 기현도 장모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지요. 기현 씨, 오늘 매장 손님 많았어요? 장모가 물었습니다. 네, 단골 손님 소개로 새 손님이 왔어요. 좋은 거래였습니다. 다행이네요. 당신 일하는 거 보면 정말 성실해요. 내가 몰랐어요. 수지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여전히 신기했지요. 어느 일요일 오후 기현은 장모와 단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내의 제안이었습니다. 두 분이 좀 더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공원을 걷는 동안 장모가 먼저 말했습니다. 기현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천만에요, 장모님.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준 거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끝이었을 텐데. 장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어요. 기현은 웃었습니다. 장모님도 좋은 분이세요. 그저 힘든 시기를 겪으셨을 뿐이에요. 당신은 나한테 너무 관대해요. 가족이니까요. 기현의 대답에 장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기현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행복해.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수진이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기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무시당하고 오해받던 날들, 억울하고 분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장모를 이해하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복수보다는 회복을, 분노보다는 이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깨진 가족은 다시 붙여졌고 이번에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알았기에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지요. 기현은 알았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함께 회복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사위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자리는 이제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의 노력과 이해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장모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내 생일인데 기현 씨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할까 해요. 장모님 괜찮으세요? 제가 외식 대접할게요.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요. 우리 사위 위해서, 우리 사위. 그 말에 기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호칭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기현은 그것을 배웠고 장모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앞으로 이어질 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었습니다.